네, 교육부가 이른바 킬러 문항을 공개하며 26조 원까지 치솟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킬러 문항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부터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도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서 사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이 킬러 문항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이미 이제 출제가 됐었던 킬러 문항이었는데 두 분께서는 이 킬러 문항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공개가 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좀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는 있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공개된 네. 문항 보고서 네. 열심히 읽어봤는데 네. 읽어보다 그냥 웃음밖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풀진 야, 않으셨습니까? 풀려고 네. 실제로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열심히 예. 이제 풀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야 이거를 도대체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수준이 전 세계 최고라고 해도 이거 참 풀기 힘들겠다. 저도 우리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뭐 3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했는데 네.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어렵구나. 또 하나는 이거는 교사들은 푸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혹은 대학교 교수님들은 푸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됐을 때 이거 특수한 한두 문제가 그런 거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번에 공개된 문장들 여러 개들을 보면 뭐 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제가 좀 봤는데 네. 그것도 역시 웃음 나오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과학이나 수학은 제가 손 놓은 지 오래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학력고사 세대니까 요즘 애들이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잘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게 정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 학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덜란드에서 그 핀란드인가에서 수학 교사들이 와서 보고 보더니 우리는 이런 수학 문제 못 풀겠다 교사인 우리들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영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타일런가 하는 그 유명한 예. 그 친구가 방송인이요. 예. 그 수능 만점 받은 학생과 서로 답이 틀려서 논쟁을 벌이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킬러 문항이라는 게 그 정의가 모호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고서는 거의 풀기가 어려운 그래서 사교육 시장에서 특수한 기능과 기술을 훈련받은 애들에게 유리한 그런 것들이 킬러 문항이다라고 정의가 있는데 그게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고 일부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것 중에서는 EBS 문항과 연관된 것도 있었다. 그거는 뭐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EBS 문항과 비슷한 내용이 연계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상식적인 것들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문제면 그것이 과연 일반 학생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얼마나 그것이 기여를 하고 있는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네. 이런 것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공개가 돼서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된 거 그거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국어 영역을 보셨는데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어제 나온 문항 보셨죠? 일단은 어떠셨어요? 예. 이번 사태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실과 심지어 교육부 무슨 뭐 밑에 있는 산하기관들까지 전부 다 나서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본질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정말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는 고3 수험생의 절규처럼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수능이 5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도 처음 봤는데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수능 난이도와 수능의 출제 방향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논란입니다. 오직 자기들도 놀랬으면 하루에 걸쳐서 4번이나 수정을 했겠습니까? 발언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방향을 확 틀은 거예요. 프레임을. 5개월 남겨두고 킬러 문항 때문에 그런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이다. 이권 카르텔이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됩니다. 수사 잘하잖아요. 맨날 수사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맨날 하고.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데 정말 수능 5개월 남겨둔 수험생과 학부모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는데 이걸로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이거는 졸속 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등교육부를 보십시오. 오죽하면 4년 예고제를 법으로 해놨겠습니까? 수능, 입시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공교육 정상화, 그다음에 사교육비 절감, 역대 정부 다 추진했습니다.
이거는 정교하게 다듬어 가지고 최소한 2년 전, 3년 전에 내놔야 됩니다. 아니면 1년 전이라도 올 1월이라도 지금 7월이 다 됐는데 이걸 내놨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주 교육부 장관은 바로 사퇴를 하거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교육부 관리들 모두 정말로 국민들께 엎드려 사줘야 됩니다. 그분들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수능 출제되고 바로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공교육 과정 내에서 문제를 다 냈다. 그러면 이번 킬러 문항들은 뭐가 됩니까?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자기들 한 말이 거짓말입니까? 이제는 벗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말로 여러 말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정답률이 36.8%인 36.8%. 우리 수험생들 36.8%가 맞췄는데 그게 킬러 문항입니까? 제가 되묻고 싶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른바 킬러 문항은 공교육 과정을 벗어났거나 아니면 정답률이 10% 미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학 단답형은 3%.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10%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의 우리 수험생이 쳤으면 대부분 90명, 심지어는 상당히 30명 이상 정답률이니까요. 제가 착각해 30명 이상이 맞췄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다 킬러 문항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현재로서 많은 국민들을 더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위원장님께 그럼 이렇게 킬러 문항이 빠졌을 때 이 변별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한민수 대변인께서 뭐 자녀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킬러 문항 빠지면 학생들 입장에선 최상위권 학생을 어떻게 가려내냐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해 9월에 킬러 문항을 출제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출을 했었어요. 작년 9월에. 그런 문제 내면 안 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민주당도 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령이 3월 달에 교육부에 이런 킬러 문항을 내서 애들 골탕 먹이면 안 된다. 공교육 정상화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 문제를 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지시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6월 달에 모의 평가를 봤더니 킬러 문항이 여전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논란이 이제 공개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 나오는 그 논란을 보면 대부분의 코멘트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사교육 강사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변별력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준 킬러 문항 내면 역시 또 그거에 이름을 바꿔서 또 학원에서 이런 게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당장은. 그러나 제발 좀 교사들, 그리고 학교 현장의 얘기들,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이런 식의 킬러 문항을 내지 않으면 그 우수한 학생들에게 변별력을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 교육은 죽은 거죠. 완전히 죽은 거죠. 교과서 내의 강도를 난이도를 조정을 해서 공교육 내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그게 무슨 시간이라든가 빨리 읽는 능력이라든가 추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교육 내의 문제로는 변별력을 만들 수 없고 아주 극소수의 이 학원을 다니는 애들, 일타 강사나 쪽집게 강사들로부터 비싼 돈을 주고 기술을 배운 애들만이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럼 그런 변별력이 도대체 일반 학생들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일반 학생들에게 도저히 쳐다보면서 좌절감만을 부여하고 야, 난 가난해서 학원을 못 다니니까 이런 문제 포기해야 되지. 이런 분노감만을 만들어내는 변별력이라면 그런 변별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변별력입니까? 그게 교육적인가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현장 교사들을 이제 중심으로 뭐 어떤 자문위원회 또 출제 점검위원회도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신설한다고 하니까 많은 얘기 들어볼 것 같은데 저는 보수 정부를 표방하고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 업체들 저도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수백억씩 돈을 벌면은 뭐 기분 좋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배도 아프잖아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쟁 체제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수익을 걷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부정한 방법이 있다는 거 처벌받아야 되겠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적으로 삼는 거 아마 보수 유권자들이랄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분들이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론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의 본질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도 기사도 많이 보고 주변에 이제 대변인을 하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교사들이나 학생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어느 고3 학생이 글을 띄웠더군요. 보니까 킬러 문항 없어지면 이제는 그 학생 표현이 그래요. 더럽고 더 어렵게 꼬아서 낼 겁니다. 그 학생의 절규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다 오픈돼 있으니까. 그럼 제가 그러면서 반대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의 이 킬러 문항은 그러면 그냥 유지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현재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 수능을 5개월 앞두고 그러면 모든 학생과 수험생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물수능이 될지 불수능이 될지. 네. 아니 적게는 3년, 길게는 12년 동안 이 수능 하나를 보고 그날 하루를 보고 공부한 학생들 입장과 네,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도저히 감을 못 잡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모두 뺐을 때 예. 정말 변변적이 없어질 겁니다. 저는 이번에 수능 출제하겠다고 들어가는 교수님들이나 교사분들이나 예.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나 같으면 오라고도 안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저기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책임을 잘못하면은 책임 미루잖아요. 대통령 말씀하고도 갑자기 교육부 국장이 날라갔고 교육과정 평가연수원장인가요? 연구원장이 경질돼 버렸습니다. 사임됐어요. 이런 식으로 수능을 몇 달 앞두고 이게 저는 대혼선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절감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올해 수능에 적용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그럼 어떻게 말씀. 적용할까요? 지금 어제 교육부 장관 하는 거 일문일답 저는 직접 못 보고 기사로 봤거든요. 예, 예. 기자들하고 설전까지 하더군요.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입니까? 기준은 계속 얘기해요. 공교육을 이수하면 원칙적으로 다 풀 수 있는 그 무슨 얘기인지 두 분 앵커는 아시겠습니까? 그럼 수험생들이 알겠습니까? 학부모가 알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행 이런 상황에서 수능에 문제 생겼죠. 그다음 나이스라고 교육과정 통합 시스템 예. 이거 지금 불통돼 버렸습니다. 예. 지금 교육 현장이 대혼란이에요. 이 자리에도 전문가 분들 중에도 교사나 수험생 한번 모셔보십시오. 직접 얘기 들으면 그 혼선이 얼마나 클지. 그러면 정부는 그 혼선을 수습하고 하는 게 정책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맡는 역할. 근데 지금 예. 그걸 못 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짧게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고교생 한 명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학생의 얘기를 가지고서 그것이 일반화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건 마치 사교육 업체의 아우성들이 우리 교육 업계의 모든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수능은 항상 물수능과 불수능을 왔다 갔다 했죠.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을 얘기 너무 많이 내서 말이 안 된다면 그다음에 또 너무 쉬운 수능을 내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 학생이 얘기한 대로 더 많이 꼬아서 낸다?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절규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공교육 내에서 그 문제를 꼬아서 내는 거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대학교 내에 어떤 그런 대학 교육 과정에서 그걸 전공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라든가 특별한 네. 개념들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을 배우는 학생들만 할 수 있는 문제를 내니까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에 알게 된 게 교수님들이 55% 그리고 그 교사들이 45%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사님들의 비용을 더 늘리겠다. 이거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교수님들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들이 대학에서 가르친 내용을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사들이 더 많이 참가하셔서 네네.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문제를 좀 더 심화해서 꼬아서 네.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생 한 명 말씀하십시오. 예, 예. 얘기를 같이 주제를 하겠습니다. 넘어가려고요. 그러면 반박하실 고등학생 한 부분만 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얘기하는데 짧게 예. 우리 김 위원장님은 지역 지금 당협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 가서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들 좀 만나 좀 보세요. 예. 제가 얘기한 거는 커뮤니티만 가도 대표적인 얘기를 한 명 든 거지. 예, 예. 고등학생들,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 얘기가 분출돼 있습니다. 이게 뭐 한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저도 주변에 학생들이나 뭐 저도 선생님들 만나보시고. 물어보면 만나고 있어요.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십니까? 네. 만났는데. 두 분의 의견이 다른 것처럼 많은 아이고.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사실 의견이 네. 그래도 좀 비슷하다고 가는 건 사교육비를 결과적으로 경감해야 한다라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제 뭐 많은 뭐 공공 입시 상담 등의 대책을 내놨고 그러면서 또 대통령실에서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사법 조치하겠다라는 입장 내놓고 있는데 그럼 방향성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까지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그 26조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이다. 그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 우리 교육의 경쟁력,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가 평가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저렇게 킬러 문항을 내매도 불구하고 교수님들 뭐라 그럽니까? 야, 요즘 들어온 애들 너무 실력이 없어서 다시 가르쳐야 돼. 미적분도 다시 가르쳐야 되고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의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언제든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수한 애들, 중간층 애들, 못하는 애들 이 모든 것 이런 아이들을 같이 공교육 내에서 수용하면서 얘네들의 수준을 높여가는 게 우리의 국가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아주 소수의 강남에 있는 몇 명의 뭐 몇천 명의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교육시장에 왔다 갔다 해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탈락하는 애들한테 수많은 좌절감을 그런 부여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평등과 양극화를 가장 반대하고 계신 민주당에서도 그런 그 법안을 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정상화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시동을 걸지 않으면요. 누군가가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쌓여 있는 거고 누군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시작해야 되고 그게 언제냐?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윤석열 정부가 결단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국민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역대 정부가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사교육 절감 대책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고등학생들 한번 많이 만난다고 하니까 재수생 진짜 만나보십시오. 그 친구들 지금 어떻게 상당히 대형 학원들 수업을 듣고 있는지 한 1년에 한 3, 40만 원 들이면 아주 유명한 대형 학원들의 프리패스권이라고 삽니다. 그 사가지고 모든 강의, 이른바 속칭 말한 일타 강사뿐만 아니고 모든 강의를 다 듣고 인터넷 강의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온라인으로. 그래서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서울에 있는 대학, 몇 개 대학을 가면은 또 돈도 주고 이른바 거액의 장학금도 주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어제 저는 정부 대책을 보면서 이게 머지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3, 5세 뭐 누리과정도 개정하고 영어 유치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 이 정부가 얼마 전에 또 그 외국어 고등학교 네, 특목고 이른바 조치 자사고, 예, 예. 국제고 모두 존치시킨다고 했어요. 정말 이분들이 교육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말씀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겁니까? 이거하고 이율 배반적인 거는 비교육 전문가인 저도 알겠어요. 이런 특목고, 자사고가 모두 남아있으면 여기를 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자녀 둔 사람들이면 어린 자녀를 뒀던 고등학교 자녀들도 다 압니다. 예. 그럼 정책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내놓는 겁니다. 지금 왜냐? 지금 이거 수습하겠다고 내놓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달 안 남은 수능 정책을 완전 대혼선으로 나이스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교육과정, 이 행정평가 시스템 하나 지금 개선 못하면서 내놓고 있으면 이거 국민들이 대단히 많은 실망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 주제는 다음 주에도 왠지 할 것 같아서요. 다음 주에 두 분 알겠습니다. 나오시면 할 말 많은데. 그렇죠.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도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바로 이 주제인데요. 예. 김남국 의원의 징계 논의가 어제 있었는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료를 다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을 이제 연장했다라는 건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한 달을 연장한다고 김남국 의원이 자료를 낼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지금 이게 지금 한 달을 연장한 겁니까? 아니면 다음 달, 한 달씩 하니까요. 예, 예. 일단은 다음 달 3일 회의를 내서 뭐 결정한다는 예, 예. 거죠. 1, 2심사 자문위원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일단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독립돼 있습니다. 네, 네.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네. 윤리 관련된 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특위 본인들이 결정하자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렇게 되면 정파적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국민들 볼 때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윤리심사 자문위가 독립적으로 징계 수위랄지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뭐 한 차례 또 연기를 했는데 김남국 의원은 아무튼 심사자문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다 냈다고 하는 거고 심사자문위원회는 전체 자료를 내지 않았다.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윤심사주문위원회가 다시 연기를 한 차례 더 회의를 하겠다고 할 때는 네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그 한 국회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정치 생명까지 달려 있는 부분이니까 꼼꼼히 좀 잘 따져보고 잘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제가 뭐 돌아가는 거를 알 수가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리에 가서 밝혀질 게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을 내가 떳떳이 해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되죠. 돈이 처음에 투자 자금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를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고 지금 얼마 남아있고
이런 거 그냥 자료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나 떳떳하니까 다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서 잠적하셨어요. 잠적하셨고 민주당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조사하겠다고 얘기하다가 야 김남국 탈당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윤리위에 넘어갔으니까 윤리위에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윤리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윤리위에 자료를 제출을 하라는데 네. 자료를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제출하고 간단하게 전체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네. 이 윤리위원장이 민주당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이분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대체 물타기를 하고 진상이 아니라 시간을 끌고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이 반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팩트가 확인이 안 되고 막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윤리특위위원장은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윤리심사자문위원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명예훼손 걸렸겠어요. 명예훼손이라고 걸면 걸리겠습니다. 이분이 왜 민주당 사람입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세요? 윤리특위위원장이 변재일 의원이신데 이거는 여야가 지난 국회 근무에 합의를 해가지고 최다선 의원이 맞자. 최다선 의원이 똑같은 5선이면 최고령 의원이 맞자고 해서 맡은 겁니다. 그래요? 민주당 의원이 맞여서 맡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팩트를 확인하고 공격하신 게 맞고요. 지금 민주당이라고요, 위원장이.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라니까요. 심사위원, 그러니까 왜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는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니까요. 그 말씀을 잘 가리하신 게 맞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윤리 지금 심사자문위에서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윤리특위위원장은 민주당 분이 맡으라고 맡은 게 아니고 그 여야가 합의에 따라서 그래요. 만약에 지금 최다선 의원이 있거나 최고령 의원이 있으면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을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잘 아시고 오케이. 얘기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아무거나 공격하시면 국민들이 헷갈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 아니, 본질 아닌 말씀하시죠. 얘기가 공격을 하시니까 안 얘기. 그리고 탈당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참 이런 얘기는 여기 벗어납니다만 황보승 의원 탈당하니까 당무 감사위원회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당 얘기만 아니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당 것도 좀 들어보셔야지. 아니 내 눈에 뭐 티끌은 나무당 무슨 뭐 대들보에 그런 것처럼 일방적 공격하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당에도 흠집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격할 때 좀 확인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짧게만요. 제가 공개적으로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당에서 황보승희 의원을 징계하지 않고 탈당을 받아준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의원들은 탈당을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방송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당이라고 해서 감싸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다음에 민주당이 조사를 중단해버렸다. 안 하겠다고 한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보승 의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 당내에서 자체로 조사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이건 자연스럽게 그 절차입니다. 이해가 이게 민주당이 됐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예, 이해되셨죠?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탈당을 전달이 시키면 안 되고 된다라고 얘기를 라는 한 말씀을 겁니다. 방송에 그럼 황보승 의원도 하셨다는 탈당시키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김남국 의원에게 이야기를 좀 돌아왔어요. 그럼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까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징계 수위를 그럼 어느 정도로까지 생각하시는지까지 듣고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징계 수위를 어디게 될 거라고 예단하는 거는 사실 제 권한이 아닙니다. 예. 이 독립적인 윤리심사자문위원 이분들이 여야 속해 있지 않아요. 여기 독립적으로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그 또한 내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른바 징계 수위를 결정한 때 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어떤 김남국 의원도 얘기하고 경찰이었나요, 검찰이었나 보도를 보니까 이분이 이제 지금 논란이 됐던 것들이 국회에서 윤리적으로 상임위 때 코인 거래를 하거나 저는 이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건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 수위가 윤리심사자문위에서 논의가 되는 거고 한 단위가 이제 무슨 부정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거나 네. 아니면 부정한 자금으로 했다거나. 근데 최근에 검찰반인가 경찰반 기사를 보니까 그 부정한 자금은 그건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나오지 정리가 않습니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수사 단계에서 또 수사를 벌이면 단계들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다음 달 3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징계를 열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래 내용 다시 낼 것을 촉구한 상황이고요. 다음 달에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야 공방이 지금 먹는 싸움으로 번진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성주에 내려가서 참외를 먹고 야권에서는 먹지 않는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 상황 모습 좀 보고 대담 이어가 보죠. 우리 성주 국민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죄송하다는 마음, 그리고 열심히 우리 성주군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한 400박 좀 사가려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가발 쓰고 탬버린 치고 트위스트 추면서 그런 괴담들을 부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성주 국민들은 그동안 오랜 심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지금이 아니면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단식 농성을 돌입합니다.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며칠째예요? 7일째입니다. 7일째. 네. 힘들 때인데 건강은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싸우든지 말든지. 괜찮습니다. 정부는 너무 무책임하게 괴담화시키고 횟집 가서 막 먹방하고. 예, 이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해저 터널 공사도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성주에 방문하고 참외 먹고 뭐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뭐 수산시장에도 방문하는 모습들도 있고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제 성주 참외를 어제 아마 사드 환경영향 평가 결과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결과가 뭐 인체에 상당히 뭐 영향이 없다는 일단 정부 결과가 나왔는데 그 자체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뭐 다행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민단체랄지 성주 시민 대책이랄지 여러 군데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게 이제 조사 방법에 있어서 이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소규모 부지를 하다 보니까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했다. 이게 정확한 것이냐? 그 시민단체 대표가 주민대표가 참여했다는데 어느 분인지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3차 조사 때인가요? 그때는 4계절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근데 석 달을 봤다고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사. 그다음 미 연방항공청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드의 인체 유해성이 어떤 뭐 사드를 언제 이제 그 레이더를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집권당의 지도부가 지금 본인들이 저렇게 웃어가면서 참외 깎아 먹을 때 밖에서 상당히 많은 성주 시민들과 시민 대책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항의를 하면서 피켓을 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 힘들다고. 그렇다면 이게 국민들과의 공감이랄지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그 밖에서 단 한 분이 있더라도 홀로 시위를 하더라도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소재를 정쟁으로 삶으면서 먹어라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 적절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윤재갑 의원 7일째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다가 또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대표까지 지금 단식 투쟁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 확인되지 않은 과학적 사실을 가발 쓰고 탬버린 치고 트위스트 치면서 그런 괴담을 확산시킨 사람들 그런 분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주 참외를 가서 먹는 것들 자체는 안전합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겠죠. 400박스를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뭐 당협위원장들한테 한 박스씩 보내주실 테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한참 논란이 있을 때 그 참외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막 그 확산이 돼서 성주 참외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예. 그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올라가서 작년인가가 뭐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이 조사에 대해서 조사의 어떤 과학성을 또 의심을 하시잖아요. 뭐 천안함 때도 뭐 그런 얘기를 국제기구의 조사도 의심을 하고 있고 IAEA가 조사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후쿠시마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신데 이 조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건 아니 그렇게 사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하나도 발표를 안 합니까? 철저하게 발표를 해서 이러이러한 환경평가가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를 하면 됐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해봤는데 이 수치가 본인들이 기대하던 것과 워낙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발표를 안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아니 그걸 단식을 하면 그게 중단이 됩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 물이 한 4, 5년 뒤에 해류가 흘러서 우리한테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단식을 하겠다. 끝까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긴 하지만 해류상으로 따지면 다른 나라들이 훨씬 먼저 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야당 의원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어떻게 밝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좀 밝혀주시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저께 외교부 산하에 이제 국립외교원도 전문가 토론회를 했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겠습니다. 어떤가요? 뭐 충분히 어제 이제 진행했던 국립외교원에서 토론회를 했잖아요. 예. 그 내용은 그럼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고 좀 보세요. 지금 내용을 잘 모르. 지금 어떤 토론을 했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예. 그거는 이제 하민수 대변인 뭐 먼저 혹시 말씀하시면. 보셨는지요? 관련해서요. 이 토론회 자체는 안 봤지만요. 예. 저는 어제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하는데 속보로 뜬 기사를 보고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 속보 제목이 이거더군요. 정부 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인 대안. 저는 이 정부가 일본 정부인 줄 알았어요. 정부만 써 있어서. 들어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정부더라고요. 저는 조금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는 세금이 우리 가족과 내 아는 지인들이 내는 세금이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기 위해서 그걸 홍보하는 데 지금 쓰이고 있구나. 그런 정부 관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일본 내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누가 보면은 우리나라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줄 알겠어요.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외교부 산하의 국립외교원입니다. 여기도 공무원들일 겁니다. 준 공무원들. 나서가지고 완전한 오염수 안전하다. 총리실에 있고 환경부에 있는 공무원들 다 나와가지고 일본에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지금 우리가 일본 정부입니까? 얼마 전에 기자와 설전이 벌어졌어요. 거기서도. 5가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중 매립도 있고 고형화도 있고 기체로 올리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뭐 2조 3천억까지 든다고 해요. 해양 방류가 가장 쓰다는 거 아닙니까? 330억 원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채택한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이게 가장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본 시민단체하고 일본의 후쿠시마현인가요? 어민들이 가서 우리로 따지면 산업부 장관입니다. 경제산업성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안전하다고 정부가 주장을 하니 여기서 정부는 일본 정부입니다. 주장을 하니까 음용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용수로 쓰면 어떻겠느냐. 어제 우리 서영대 최고위원도 공개 발언서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니시무라 산업상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경제산업상이.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쓰면은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장관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 관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전하다. 고장난 횟수까지 줄여가면서 그 알프스인가?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나와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식용도 가능하다. 이게 한국 정부가 할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 우리 원내 지도부가 현실적인 좀 대안들을 내놨습니다. 뭐냐면 네. 일단 최소한 네. 일본 정부에 우리 정부가 요구를 해라. 6개월 동안 방류를 잠정적으로 미루고 네. 그 사이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도 실시하고 우리 한일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네. 점검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정부가 무조건 일본 정부입니까? 너무 편들지 마시고 그 진짜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니까 괴담 선전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네.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광우병에 의해 또 다른 선전선동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마시거나 농업용수를 쓰는 것은 지금 이거는 정화를 하는 거예요. 130만 톤에 대해서 정화를 해서 물에다 희석을 해서 내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험도가 제일 낮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러면 마시거나 그다음에 그걸 농업용으로 써라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학적인 문제를 자꾸만 감정과 미신의 문제로 치환을 시키는데 총리가 이게 정화된 물이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일본 총리야 그걸 왜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만약에 그 현장에서 저는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봐 당신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걸 왜 방류하는 걸 놔둬?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그 원자탄을 피폭을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류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야당처럼 일본의 야당이나 일본의 국민들이 그렇게 원래대로 하자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과학이고 뭐가 미신지에 대해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헤아려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생각합니다.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시청자분들께도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근데 저희 좀 괴담 얘기는 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만 짧게 드리고 예, 예, 싶어요. 짧게 왜냐하면 부탁드릴게요. 2021년 4월 28일인가요? 김기현 당대표님, 네. 그다음에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님, 조태영 국가안보실장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16분의 의원들이 후쿠시마 방류 저지 및 규탄 결의안을 냈습니다. 국회에. 그러면 2년 전에 그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이거 방류하면 우리 동해 바다 다 죽는다. 네. 우리 국민들 수산업 다 죽는다고 2년 전에 결의안 냈거든요. 알겠습니다. 반대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2년 전에 하신 얘기도 괴담입니까? 이게 제가 그걸 묻고 구체적인 싶어요. 정화 어떻게 수정해서 어떻게 농도를 낮춰서 어떻게 안전하게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었잖아요. 결의안 찾아보세요. 당연히 그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예,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결의안 듣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것도 괴담입니까? 진짜. 두 분 네,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그래도 당 상황 좀 여쭤봐야죠. 그러시죠. 민주당에서는 뭐 큰 이슈라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몇몇 입장도 내놨는데 돌아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왔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고 또 친낙계 의원들이 몇몇 좀 의견들을 내놓는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당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뭐 역할놀이라든지 뭐 기대하는 바 이런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예. 전 총리께서 우리 민주당의 정치적 사산이고 큰 인물인 것뿐만 아니고 지금 상임 고문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시면서 이제 그 귀국 일성이죠.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을 평가한 얘기 저는 대단히 동감합니다. 모든 부분이 엉망이 됐다. 재정립을 해야 된다. 대외관계에서도 특히 그렇다. 워싱턴에서 보신 시각이 있으실 거예요. 대외관계를 연구하시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 외교력 같은 게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잡는 역할을 저는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지난 대선 때도 뭐 저기 국민의힘 얘기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거기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거의 뭐 선거운동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원팀으로서 모든 결합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많은 역할을 해주실 그럼 거로 대립이 그렇게 생길 수 봅니다. 있다라는 것은 과한 기우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뭐 좋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많은 이제 언론이랄지 그거를 이제 바라는 사람도 있지 뭐 않겠습니까? 관측 정도로 상대방들은 바라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좀 흔들리는 걸 바라겠죠. 하지만 그런 일보다는 예. 여러 가지 뭐 1부터 100까지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민주당은 단결과 단합이라는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만나시거나 여러 가지 네. 회의에서 보거나 네. 좋은 어떤 역할 관계 정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의 분열이 시작된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렇게 많이 원하시잖아요. 이게 뭐 원하는 문제가 아니고 와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네. 그 책임은 아마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에 대한 책임 동시에 저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하게 됐다. 내가 아마 후보가 됐으면 달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함으로써 민주당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의적으로 표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 보면 앞으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선 그 출마 선언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예. 분명히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는 7, 8월 달에 아마 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두 대표가 당원들과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부나 여당과의 각도 많이 세우실 거예요. 선명성 경쟁도 하실 것이고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혁신위 질문 좀 드릴게요. 네. 혁신위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내놓은 것이 이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 봐서는 이게 막 선뜻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좀 여러 가지들을 좀 공론화해서 좀 지켜보겠다 뭐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렸죠. 그래서 예, 이제 예. 혁신위가 내놓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네네. 포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예, 예. 표현을 내고 사실상 뭐 저기 이제 그에 대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거기다가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임시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회기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건 예. 일전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본인의 발로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 그거는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 모두 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소집하지 않고 혁신위에서 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맞는 겁니까? 혁신위에서는 좀 더 강하게 말하는 거 거기에다가 아닙니까? 혁신위 입장에서는 이제 뭐 예. 당신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있는 면책 네.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 뭐 불체포 포기 서약서까지 쓴다고 하는데 같이 쓰자고 하고 있고요. 예.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건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서약서 쓴다고 지금 가상자산 그렇게 아까 김남국 의원 얘기 나왔을 때 공격하더니 지금도 정보 권익위에다가 내야 되는데 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질 않아요. 김기현 대표도 그렇죠. 김기현 대표 아드님 코인 투자 문제 막 불거졌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내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서약서에 사인했다고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될 부분이 있고 특히 의원들 개별이 예. 헌법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의견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 어제까지는 이제 네. 그 최고의 논의된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정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도 내고 있지 않다. 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 중으로 다 받아서 내기로 했으니까 사실관계가 틀린 건데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안 정정을 내고 있었는데. 하고 네, 네. 혁신위는 지금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는 건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이에요. 난 100% 거기에 찬성한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주창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본인 문제가 되니까 이건 안 된다라면서 그때부터는 마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소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왔는데 혁신위는 가결을 당론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부결하지 않겠다고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결국은 뭐 혁신위가 저렇게 뭐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태산명동의 서일필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